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을 꼽는다면 아마 조선일보일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신받는 언론을 꼽으라면 그것도 조선일보일 겁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언론이 가장 불신받는 언론. 모순이죠, 어찌 보면. 그게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는 매년 세계 주요 국가의 언론 신뢰도를 발표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그 나라의 언론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걸 조사한 것인데요.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단연 꼴찌 수준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해 조사에서는 그 MBC가 가장 신뢰도가 높았고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신뢰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없는 공영 언론의 신뢰도가 높고 사주가 있는 이른바 족벌 언론의 신뢰가 낮았습니다. KBS가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창출할 수도 있고 퇴출시킬 수도 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일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을 수도 있다. 2002년 다른 그림은 볼까요? 그 유명한 사설이죠. 2002년 대선 투표를 하루 앞두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깨졌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그날 투표일 사설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몽준 씨가 단일화를 철회했다. 이로써 대선 전국은 180도 뒤집어졌다. 대선 전국은 180도 뒤집어졌다. 노무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정몽준 씨마저 노 후보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제 최종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찍지 말란 얘기죠. 이런 게 선거 개입 아닌가요? 자,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이제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던 2005년이죠. 조선닷컴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아버지 후광, 알맹이 없는 연예인식 인기. 이게 기사 제목이고요. 후보 검증 기사인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콘텐츠가 없다. 박정희 후광, 유신공준한 비판. 정치 지도자보다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에 가린 사생활. 신랄합니다. 그 당시에 차떼기 당이라는 그 나락에 빠졌던 한나라당을 천막 당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사회성을 살려냈고요. 선거 때마다 연전연승으로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고요.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는 당연히 박근혜 몫이다. 이랬었었지요. 그런데 안 됐죠. 제 생각에는 조선일보의 저 보도가 치명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요. 그 첫 해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였습니다. 정권의 어떤 정당성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수사를 지켜보는 적골이 초조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 최동욱이었는데 그 말을 잘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를테면 청와대의 말을. 어느 날 조선일보에 최동욱 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저도 기자했습니다만 저런 기사, 정보기관의 어떤 그 뒷조사가 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겁니다. 조선일보에 저 기사가 실렸고요. 결국 저 기사로 인해서 최동욱 총장은 축출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댓글 공작 수사는 용두사미로 흘러갔습니다. 자, 좀 전에 기사 설명해 드릴까요? 미국에서 그 기자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의혹 보도를 할 때는 우리 언론사가 저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최동욱 총장의 사생활 저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 사실 여부를 또 어떻게 확인했는지, 왜 저걸 보도하게 됐는지를 기사에서 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뉴미디어 시대에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참과 거짓, 가짜, 진짜 가짜 막 섞인, 또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의도라든지 뭐 이게 숨어 있는 그런 보도, 그런 정보도 많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의 신뢰를 위해서는 저런 보도에서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됐고 어떻게 확인했고 왜 보도하게 됐는지를 투명하게 보도에 밝히라는 겁니다. 투명성의 원칙이죠. 그래야 언론 보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때 그랬을까요? 자,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 정도면은 박근혜 정권과 조선일보 사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박근혜 정권은 4년째 되던 그 2016년 7월에 조선일보에 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이 우병우. 근데 우병우 수석의 처가가 이제 그 강남에 1,000억대인가 이런 빌딩을 갖고 있었는데 장인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으니까 상속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때 넥슨이 사줬는데 그게 특혜다.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병우 수석을 사람들이 그랬어요. 박근혜 호위무사다. 응? 그래서 조선일보 저 기사가 왜 나왔을까? 좀 정권 길들이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병우 호위무사를 날려버리려고 그런 기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꾸로 당합니다. 그리고 요 기사가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비슷한 때 TV조선에서 이제 요 보도를 하죠. 그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이 주도해서 전경련에게 실무를 맡겨서 대기업들로부터 몇십억 돈을 모아서 480억 만들어서 미르재단, K스포츠단을 만들었다. 이게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어떤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연속으로 후속 보도를 계속합니다. 이제 곤란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보도가 나오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여당 소속이던 김진태 의원이 조선일보 비리를 폭로합니다. 이것도 있지 않나요? 그 조선일보 송영주필이 홍보 대행 업체로부터 억대의 외유 접대를 받았다는 건데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어쨌든 저 보도가 나간 뒤에 조선일보는 납작 엎드립니다. 단독으로 계속 쏟아냈던 국정보도 관련 그 보도가 중단되고요. 그래서 살짝 항복을 한 거죠. 그렇지만 이미 뚝이 터진 거죠. 한겨레나 이런 매체에서 후속 보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은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고 박근혜 지지율이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또 한 달, 두 달쯤 지나서 TV조선이 이제 다시 한번 또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의상을 담당했던 좀 전에 다시 한번 의상실에서 왼쪽 보이는 비선실세 최순실이 오른쪽이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고 전화가 오니까 그 옷에 이제 그 전화기를 쓱쓱 닦아서 건네줍니다. 저거 하나가 보니까 공손하게 건네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비선실세 얼마나 센 사람이길래 이래 된 거죠. 저게 이제 JTBC의 태블릿 보도하고 또 저런 게 나오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아주 폭발이 되고 이제 탄핵이 이제 급물살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탄핵이 결국 이루어졌고요. 저 화면이 그 원래 있던 그 CCTV 화면이 아니고 TV조선 취재팀이 저 의상실에 얘기해서 설치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몰카 촬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취재를 위해서 몰카 촬영도 필요합니다.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 조선일보 그 기사를 몇 개를 봤습니다. 장자연 사건이라고 기억들 하실 겁니다. 여기에 조선일보 사주일가도 연루됐다 이런 의혹이 활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그 조현오 경찰청장을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도 사진이 있을 텐데, 예.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그때 저 얘기를 들은 조현오 청장은 협박으로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30년 기자 생활을 했어도 서장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자로서 뿌듯한 기억보다는 좀 부끄러운 기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관하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언론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 민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가장 민감한 게 민심의 향방, 여론이죠. 언론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달하면 여론도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자들이 감히 경박한 또는 교묘한 말장난이나 또는 연출된 정치쇼로 국민들을 홀리거나 속이거나 하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은 어떤가요? 사슴을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를 두둔하죠. 도둑의 매를 드는 적반하장을 편들고 있습니다. 거래 약장수 같은 그 자극적인 언어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들면서 천박한 상업주의, 클릭수 높이는 그런 저질 언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림의 법도, 강호의 돌이 땅에 떨어져서 이리저리 채이고 땅바닥에 낙엽처럼 뒹굴고 있습니다. 기레기라는 멸칭에도 이제는 기자들도 대수롭지 않다는 것 같아요. 기자의 명예, 자존심 그런 거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언론은 사양 산업을 넘어서 오염 물질이나 배출하는 유해 업종이 되고 기자라는 직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하게 됩니다. 자, 기자로 살면서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불량식품과 불량언론 어느 게 더 나쁠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어디 표를 볼까요? 둘 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나쁩니다. 불량식품은 몸을 병들게 하고요. 불량언론은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불량식품을 먹으면 식중독, 때로는 집단 식중독도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치사율이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불량 언론에 계속 노출되면 적대, 증오, 혐오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판단 능력이 마비된 좀비가 됩니다. 불량 언론에 오래 노출되면 중독되고 쇠뇌 됩니다. 그러니까 불량식품보다 불량 언론이 훨씬 위험한 거죠. 자, 뭐가 불량식품인지는 난 알아.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가짜뉴스가 뭐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뭐가 가짜뉴스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쁜 뉴스, 내가 듣기에 불쾌한 뉴스, 보도, 그게 가짜뉴스는 아니죠. 설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잠깐에 좀 영화 대사 좀 한번 넘버3의 그 어설픈 조폭도모로 나오는 송강호 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대사 있습니다. 니들 내 말 잘 들어. 내가 하늘 색깔이 빨간색 하면 빨간색이야. 그때부터 무조건 빨간색이야. 이건 놀이끼리 한 색이지만 내가 빨간색 하면 이것도 빨간색이야. 자, 가짜뉴스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겠죠?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정부가 이거 가짜뉴스 그런 나라 없습니다. 자, 다시 불량뉴스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불량식품 얘기 좀 해볼까요? 불량식품에는 나름대로 내부에 자율적인 규제 장치가 있습니다. 내부 장치가 있습니다. 위생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요. 식품 공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을 치면 이제 언론윤리죠. 언론윤리. 그러니까 식품 회사들 우리 제품 겉면에 보면 성분 함량 또는 뭐 원산지, 유통기한 이런 게 필수 정보를 아주 정직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걸 어기면은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지금 함량 성분 이런 거를 언론으로 치면은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 그걸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속이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원산지 표시라잖아요. 원산지 표시가 뭐냐면은 어떤 자료나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익명이나 실명으로 밝히라는 겁니다. 그게 원산지 표시고 그게 실명 표시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취재윤리고요. 근데 우리 언론 기사 보면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권에 따르면, 재계에 따르면 출처가 없습니다. 관계자 씨, 한 검사와 또 한 검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그다음에 직장인 김모 씨, 대학생 이모 씨, 시장 상인 박모 씨, 익명. 거기다 또 기사가 뭐죠? 전해졌다, 알려졌다, 뭐라고 한다더라, 했다더라. 자, 출처 불명에, 익명에 했다더라, 했다더라, 알려졌다, 전했다고 하면요. 천사도 악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익명 낱말, 출처 불명 기사 어디에 많죠?
마녀 사냥 기사에 많습니다. 시민단체, 노조, 민주당 겨냥한 기사에 많습니다. 검찰발 이재명 기사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특히 신뢰가 중요합니다. 증권업계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저 왜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이 왜 그 보고서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가 만약 허위든지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보고 투자했다가 망하죠. 그런 보고서 내면 그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증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마트 가서 무슨 물건을 사거나 증권사 애널리스트 신뢰하는 거는 속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약속,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 불량식품 제조물 책보라니까 불량식품 만들고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언론은 그것도 없어요. 자, 우리 징벌적 배상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얼마 전에 미국 폭스뉴스가 1조 원 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트럼프가 개표 조작이다. 개표기가 문제가 있다. 개표 조작이다. 그걸 계속 떠들었고요. 그걸 폭스뉴스가 검증,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랬다가 개표기 제작 업체 회사에서 이제 소송을 해갖고 1조 원 엄청나죠. 저걸 물어주게 됐는데 저게 징벌적 배상입니다. 왜냐? 언론 윤리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사실 확인을 안 한 거죠. 아니면 저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 트럼프 얘기가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1조 원 배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고 뭐 이랬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 당해갖고요. 1조 원, 1조 원 물어주고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오보라 명예훼손 같은 걸로 형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언론사나 어느 언론사 오보했다고 그래갖고 뭐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들고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하죠. 이게 징벌적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징벌적 배상은 언론의 책임을 담보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장치. 언론의 징벌 배상이 엄청나니까 언론 자유를 위축할 거라지만 언론의 윤리를 지키면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면 사주 있는 족벌 언론, 사주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악의가 있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 사냥 이런 오보 했다가 징벌적 배상으로 우리 미국처럼 아니지만 10억, 20억, 100억씩 물어주게 되면요. 이럴 것 같아요. 사주가 기자들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확인하고 있었어. 언론율이 꼭 지켜. 확인 또 확인해. 에? 중복 확인하고 익명 아니고 실명으로 기사 쓰고 반론기를 충분히 주고 아마 졸졸졸 따라가면서 폭풍 잔소리할 겁니다. 아, 왜 그러겠어요? 악의적인 잘못 언론 윤리를 안 지킨 악의적인 보도 한 번 했다가 자기 회사 망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대대손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악의적인 보도, 의도가 있는 보도. 그게 뭘까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재밌는 사진 하나 발견했는데요. 자, 저 어떻게 보이세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태안 백사장항 근처 폐선, 청자 운반선이었던 것으로 미뤄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이라는데 그렇게 보이세요? 아이, 폐어선이죠. 버려진 폐어선이죠. 근데 저것도 오보죠. 오보인데 어떤 악의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수 같습니다. 뭔가 체크를 못하는 단순 실수 같아요. 방송에서는 가끔 방송사고 나잖아요. 방송사고 나려고 2중, 3중에 장치를 합니다. 그래도 가끔 방송사고 나요. 그럼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다 귀신에 쓰였나?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거는 뭐냐면 저거는 악의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든 거잖아요. 왜냐면 저 보도로 인해서 수혜자가 없어요. 기자? 언론사? 아니, 망신만 당하죠. 욕만 먹고. 혹시나 어떤 지자체에서 홍보자를 저렇게 뿌렸을까? 아유, 큰일 나죠. 저건 단순한 실수라고 봅니다. 네.
반면에 많구나. 반면에 우리 윤미향 그 마녀 사냥할 때 나온 기사입니다. 자,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위안부 쉼터 윤미향이 즐기던 술상엔 일본 과자들이, 큰 제목이고요. 그 아래 반일 외친 윤미향과 정대협,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에서 술상엔 일본 과자들이. 저게 지금 윤미향 의원이 정대협 대표를 했을 때 활동가들하고 쉼터로 이제 워크숍을 갖고, 워크숍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새로 합류한 활동가도 있어서 환영식 겸 해갖고 이제 그 다과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다과하는데 뭐 술도 좀 있고 과자도 있었는데 그 과자 중에 일본 과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 일본 과자가 뭐냐?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심 있는 일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양심적인.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후원하러 오면 일본 과자를 사오기도 한대요. 활동가들이 먹으라고. 그걸 갖고 와서 먹은 거예요. 일본 과자 뭐 일부러 사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거 뭐냐면은 윤미향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이러한 활동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를테면 지원자나 뭐 이거 시민들에게 활동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기다 무슨 술판 버리고 올리겠어요? 근데 윤미향 그 마녀 사냥이 시작되니까 윤미향 주변을 털기 시작하죠. 기자들도 털고 하는데 SNS 턴 겁니다. 그러다 저게 있으니까 저 사진에 일본 과자가 있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씌운 거죠. 너 반일 활동하면서 왜 일본 과자 먹어? 옛날에 누가 그랬었죠. 너 반미하면서 왜 아메리카노 마셔? 해괴한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말하기 의도가 있는 기사라고 봅니다. 저거는 프레임에 어떤 의도 있는 프레임을 씌우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즐기던 술상, 술판, 반일 외친, 일본 과자. 자, 다음 거 제가 괴벨스 책을 좀 들고 나오는데요. 시간에 그 괴벨스가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거짓과 진실의 배합이,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가끔 어떤 언론, 어떤 신문, 어떤 매체 기사에서는 괴벨스의 악취가 납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발 사주 판결이 있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발. 자, 한겨레는 고발 사주 요거를 일면 톱으로 뽑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에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 일면 톱은 의제 설정,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죠. 그날에 가장 중요한 국민이 알아야 되는 그런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데, 한겨레는 고발 사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해서 그쪽으로 톱으로 뽑았습니다. 조선일보의 노후도시 108곳 이거는 고밀도 재건축을 허용했다는 건데요. 이거 선과 같은 선심성 정책, 선심 정책, 포퓰리즘을 하는 게 맞죠. 저는 궁금합니다. 조선일보는 왜 저걸 일면 톱으로 뽑았을까? 저게 정말 중요해서? 포퓰리즘 같은데? 선심성 정책 같은데? 비판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가리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고발 사주 안 보이게? 관심을 갖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더라? 차례차례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죠. 자, 제가 조선일보에 관심 가진 얘기고 그래서 얘기하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게 뭐냐면은 혐오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방역. 우리나라 방역이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 국가였어요. 그 선진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칭찬, 부러워했었고요. WHO, 세계보건국 이런 데서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몇몇 언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역 회방 났었죠. 방해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다음에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또 다음 거는 그 다음에 중국 혐오를 또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중국 혐오를 계속 부추겼습니다. 저 하나 보시면 중국을 벗어나니 세계가 보인다. 탈중국해라. 미국 쪽으로 탈중국해라. 탈중국하니 세계가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벗어났더니 수출이 줄고 경제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랬더니 조선에 나온 게 뭐냐면, 기사가 뭐냐면 중국서 설자리 잃은 한국 30년 전 후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중국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는 탈중국 하라더니, 중국 벗어나라더니, 중국 혐오 부추기더니, 중국 시장 외면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경제는 금이 쫙쫙쫙 가고 있는데, 소 잃고 저 외양간 고치기도 힘들게 됐는데, 언론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또 혐오만 씌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영웅서사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윤석열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진다. 관력에서 산책도 끊고 경제 외교 과외 열공했다. 순댓국 운전기사 비서들하고 흑서동 순댓국에서 점심 먹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역대급 리더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 공정해야죠. 오른쪽 건 아시죠? 얼마 전에 부산 엑스포 참패하고 나서 부산 민심이 흉해지니까 재벌 총수들하고 부산 그 전통시장에 가서 먹방쇼를 했지 않습니까? 떡볶이 먹방쇼?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 민심 달랜다고 재벌 총수들을 병풍 세웠다고 그런 비판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자, 왼쪽 기사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기사입니다. 재계 총수들하고 경제계 인사들하고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산책을 했는데 그날 미세먼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미세먼지 속 청와대 산책 강행. 재벌 총수들 건강을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미세먼지 속 산책 강행. 이렇게 다루면 안 되죠. 자, 의제 설정, 프레임 씌우기. 지금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치 양극화. 예? 어쩌면 우리 언론이 진영화된, 정파화된 언론이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혐오, 증오를 계속 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테러까지 나고요. 그 다음에 배현진 여당 의원도 돌멩이로 얻어맞는 테러를 당하게 됐고요. 자, 언론이 왜 존재합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론을 건전한 여론 형성되고 그래서 그 여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파, 진영, 편가르잖아요. 갈등을 조장하지 않습니까? 적대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또 외국에서. 그래서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언론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